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남부에 위치한 오르테가 고속도로. 1971년 10월 5일 화요일 정오, 오렌지 카운티 보안당국의 그레그 드롱 수사관은 고속도로가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썩어가고 있는 알몸의 남성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들이었던 터라 이렇게 사망한 남성의 존재는 그에게 깊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얼마 뒤 밝혀진 피해자의 신원은 2주 전에 실종된 30세의 웨인 듀켓이었습니다. 그는 롱비치의 게이바인 리플스에서 5년 이상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는데 2주 전에는 무단결근에 연락도 닿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모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의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예상되었습니다. 장기는 꽤 부패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목에 있던 사큰으로 사인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레그 수사관은 근육질의 건장한 30대 남성이 목에 졸려 알몸인 채 고속도로에 버려져 사망한 이 사건을 앞으로 다가올 충격적인 일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웨인이 발견된 지 약 15개월이 지난 1972년 12월 26일 화요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은 날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레그 수사관은 실비치의 405번 고속도로에서 한 남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키스 키나드예요. 감사합니다. 키스 씨 피해자를 몇 시에 발견했다고 하셨죠? 한 15분 전에요. 발견하자마자 바로 저기 있던 공중전에서 신고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보다 꽤 앞에 달리고 있던 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그런데 문 밖으로 뭔가가 떨어지더니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그냥 달빛의 실루엣만 보였고요. 저는 무슨 큰 쓰레기를 갖다 버리나 싶어서 지나가면서 라이트에 비춰진 그 쓰레기를 흑흑 쳐다봤거든요. 그땐 마네킹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는데 계속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관절이나 이런 게 마네킹이라고 하기엔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봤는데 사람이라서 곧바로 신고했던 거예요. 앞에 가고 있던 차량은 뭐였죠? 글쎄요, 승용차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너무 어두워서 색깔도 못 봤고요. 그 외에 특이한 점도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신고 감사드리고 밤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와 얘기를 마친 뒤 그레그 수사관은 알몸의 피해자 남성의 시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꽤 젊어 보이는 피해자는 목에 끈으로 졸린 듯한 사큰이 있었고 주먹이나 둔기로 얻어맞은 듯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성기에 있던 입으로 물린 듯한 상처와 신고 있던 양말 한쪽이 직장에 끼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해병대 소속의 20세 에드워드 무어였고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인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펜들턴에 있는 막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던 부대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었죠. 이걸 보고 있던 그레그 수사관의 머릿속에는 작년에 발견되었던 남성 피해자인 웨인이 맴돌고 있었고 목에 있는 사큰과 알몸 상태의 피해자로 밀어봤을 때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동시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주가 지난 1973년 2월 6일 화요일 이른 저녁, 그레그 수사관은 2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살인사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지인들을 탐문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LA의 윌밍턴에 위치한 터미널 아일랜드 고속도로가에서 알몸의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레그 수사관의 눈에 들어온 건 도로가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던 검시관의 의견에 따르면 길어봤자 약 이틀 전에 끈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였죠. 그리고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갈색 양말이 직장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범행 패턴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번에 발견된 피해자를 살해한 용의자와 동일범의 소행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등장이라고 알릴 수 있는 확실한 패턴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피해자의 신원은 미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아식별과 같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따라가 봤지만 신원을 알 수 없었고
단지 신체적으로 봤을 때 18세 정도 됐을 것이라는 사실만 유추할 뿐이었습니다. 최초 범행이 발생했던 날로부터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개월, 그리고 이번 세 번째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6주. 이것을 놓고 그레그 수사관은 연쇄살인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피해자가 발견된 지 5개월이 지난 7월 27일 금요일, 플러튼에 살고 있던 20세의 론 위비는 주말을 맞아 롱비치의 리플스 게이바에 놀러가는 날이었습니다. TV에서 연쇄살인범의 등장에 관한 뉴스를 보기도 했지만 젊은 론의 입장에선 약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 생각할 뿐이었죠. 양성애자였던 론은 주말이면 종종 이곳에 놀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 하룻밤을 즐기기도 하는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을 거로만 생각하였죠. 혼자 왔나 보네? 응, 간만에 바다나 구경할까 싶어서 놀러 왔다가 여기 들렀지. 그런데 몇 살? 20살. 나이는 왜? 요즘 여기 미성년자가 많이 보여서 말이야. 내가 그런 애들이랑 잘못 엮이면 범죄잖아. 가벼운 대화로 시작된 익명의 남성과의 만남은 술이 들어가며 더욱 무르익어갔습니다. 그렇게 깊어가는 밤에 둘은 함께 손을 잡고 리플스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29일 일요일 밤, 그레그 수사관은 실비치의 405번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튿날에 에드워드가 발견된 그 고속도로였죠. 발견된 남성의 신원은 소지품으로 인해 쉽게 확인되었습니다. 20세의 론 위비였죠. 이틀 전 롱비치의 리플스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떠났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옷을 완전히 입고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들과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목의 사큰과 성기에 물린 자국과 직장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양말이었죠. 나머지 양말 한쪽이 신겨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것이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배에 있던 물린 자국과 얼굴에는 두들겨 맞아 멍이 든 부상, 발목에 있던 사큰이 있었습니다. 발목의 사건으로 밀어봤을 때 아마 피해자는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거꾸로 매달려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죠. 이렇게 사인과 피해자의 신원은 쉽게 밝혀졌지만 얼굴을 알 수 없는 용의자의 범행은 계속 늘어갔기에 오렌지 카운티의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가 발견된 지 딱 5개월이 지난 12월 29일 토요일, 오렌지 카운티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1973년도가 끝나기 이틀 전인 주말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인접해 있는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샌 버나디노 산의 계곡에서 그의 마지막 희생자로 보이는 한 젊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대에 다니고 있던 23세의 빈센트 크루즈 메스타로 밝혀졌으며 그의 부모님은 약 10년 전에 피해자의 학업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들이 미술적으로 꽤나 두각을 나타냈기에 했던 결심이었다고 밝혔죠. 피해자인 빈센트는 다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양말이 끼워져 있었고 목에 사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얼마 전에 민 듯 수염과 머리는 깨끗하게 면도된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그리한 건지 용의자가 그리한 건지는 알 수 없었고 그의 양손은 잘린 후 다른 곳에 유기된 듯 현장에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기에 삽입되어 있던 긴 연필과 함께 밀어보았을 때 아마 용의자는 피해자가 미대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옆에 있던 나무의 그릇터기 위엔 샌드위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혹시 용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이곳으로 피크닉을 왔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단서였죠. 이것으로 그레그 수사관은 이 연쇄살인범이 동성애자이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진 남성의 얼굴만 떠오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74년 6월 1일) 토요일, 작년 말에 희생자가 발견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페리얼 카운티의 솔트노스 옆 86번 고속도로에선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던 한 커플에 의해 신고된 남성의 시신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 책임을 맡고 있던 임페리얼 카운티 보안강국 강력팀 소속 제이슨 카이저 수사관은 몇 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발견된 비슷한 패턴의 시신은 처음이었기에 꽤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상의를 제외한 알몸 상태였고 큰 나무에 앉아 기대어진 채 다리를 벌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기가 절단되고 직장에 그 나무의 나뭇가지가 깊숙이 박혀있는 것을 보곤 용의자가 이 부분에 집중해주길 바라는 듯 보였죠. 얼마 뒤 밝혀진 피해자는 20세의 말콤 리틀로 죽기 일주일 전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엘라베마에서 건너온 전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여지껏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은 모두 성기에 물린 자국만 있었을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절단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범인의 심리 상태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렌지 카운티의 그레그 수사관에게 공유되었고 더 이상 한 구역에만 치중된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FBI와 캘리포니아 주 경찰국도 합류하여 태스크포스가 결성되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던 다른 용의자의 사건들도 있었기에 이 수사는 모두 함께 연결되어 진행되었죠. 말 그대로 연쇄살인범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이날은 트럭 운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된 지 3주가 지난 6월 21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롱비치에서 남쪽으로 약 40분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 샌 클레멘테의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인해 집 밖으로 나와 식당과 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선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는 연쇄살인범의 희생자들로 마음 편한 날이 없었지만 이렇게 모처럼 맞은 기분 좋은 주말밤을 그냥 보내긴 힘들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LA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해병대원인 18세의 로저 디커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모처럼 약속이 생긴 그는 부대에서 1시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한 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부대 복귀 시간이 다 돼서 가봐야 돼. 아니 벌써? 너희 부대는 우리 엄마 통금 시간보다 더 빡빡하네. 어쩔 수 없잖아. 전에도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서 늦게 들어갔더니 잘릴 뻔한 거 잊었어. 아유 그래 내가 뭐 타고 가게? 택시? 사실 조금 전에 자기 집도 LA 방향이라는 사람을 만났거든. 그래서 그 사람 차를 좀 얻어 타려고. 진짜? 누군데? 내가 맥주 한 잔 대접할 테니까 잠깐 왔다 가라고 해. 빨리 가봐야 된다니까. 다음에 봐 얘들아. 로저는 이렇게 바를 나섰고 다음에 보자는 그의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거란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샌 클레멘테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오렌지 카운티 보안강국으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알몸의 남성이 코스 한가운데 죽어있다는 것이었죠. 이 신고를 접수한 그레그 수사는 곧바로 그곳을 향했고 얼마 뒤 도착한 현장에선 구경을 하려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파를 뚫고 현장을 마주했을 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했던 부상의 패턴을 갖고 있는 남성 희생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시신은 18세의 로저 디커슨으로 밝혀졌고 바로 어젯밤 친구들과 바에서 헤어진 뒤 익명의 누군가와 차를 타고 떠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과거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목에 사큰, 성기에 물린 자국이 있었고 추가로 왼쪽 가슴에 물린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이물질이 끼워진 건 없었기에 뭔가 조금 다른 패턴의 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행위였기에 그레그 수사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워낙 알려진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방범이 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확정을 지을 만한 단서는 없었기에 더욱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많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토요일마다 또 다른 연쇄살인범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이나 가족이 아니길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 걱정은 또 다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희생자인 18세의 로저가 발견된 지 약 5주가 지난 8월 3일 토요일, 이곳 롱비치의 유전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한 인부는
오전 교대를 마치고 나온 현장에서 젊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토마스 팩스턴 리라고 하는 25세의 남성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옷을 완전히 입고 있었고 목에는 끈이 아닌 손으로 직접 조른 부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특징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남성이었는데 주변 가까운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퇴근한 뒤 게이 허슬러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했죠. 게이 허슬러란 주로 몸이 좋은 근육질의 남성이 다른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매춘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가까운 지인들을 제외하곤 토마스가 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어쨌든 바로 전날 밤까지만 하더라도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마친 뒤 퇴근한 것까지만 확인되어 그 후에 게이 허슬링을 하다가 손님으로 위장한 연쇄살인범에게 범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근육질의 성인 남성이 쉽게 제압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용의자는 어떤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성검사 요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몸에선 신경안정제로 주로 사용되는 바리륨이 상당량 발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코올 성분도 함께 발견되었죠. 참고로 바리륨은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로서 1970년대 당시 가장 인기를 끌던 신경안정제로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한 수면제 역할로 주로 사용되지만 그 밖에도 공황장애나 약물 중독 치료, 불안장애 등 안정이 필요한 여러 정신적 질환에도 사용되는 정신의학계에선 꽤 다용도로 쓰이는 약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해당 약품에 대한 의존 성향이 생기는 환자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미국에선 급성 발작 증세와 같은 환자들에게만 처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알코올과 절대로 함께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벤조디아제핀의 주요 작용 중 하나는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 수용체를 자극하여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알코올도 마찬가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억제 플러스 억제라는 작용으로 중추신경계가 아예 마비되는 증상이 생겨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1년 365일 계속해서 움직여야 될 몸의 근육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은 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그대로 목숨을 잃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다른 희생자들에게는 독성 검사를 요청하지 않아 어떤 약물이 주입되었던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해병대원이었던 18세의 로저 같은 사람을 제압하려 했을 때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실마리가 생겼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액이나 혈액 등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그레그 형사를 포함한 태스크포스의 많은 수사관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또 다시 무심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희생자인 토마스가 발견되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일주일이 지난 또 다시 토요일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요일 밤부터 외출을 하기 두려워했죠. 하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실제 피해자들의 나이대인 20대 초반의 남성들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연쇄살인범이 나한테 오면 역으로 죽여버릴 수 있다며 객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토요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8월 12일 월요일 아침 오렌지 카운티 남부에 위치한 고속도로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23세의 게리 웨인 코르도바로 인해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시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맨발을 제외한 완전히 옷을 입은 상태였고 당연하게도 목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 어디에도 부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곧바로 독성 검사를 실시하자 이번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알코올과 바리륨의 혼용으로 인한 심정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발견되었던 25세의 토마스의 몸에서도 이 성분들이 발견되었지만 동시에 목에 사큰과 같은 결정적인 시그니처가 있었기 때문에 연쇄살인범의 소행으로 예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피해자인 게리에겐 그와 같은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용의자의 범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많은 수사관들의 머릿속에선 모두 동일한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체 몇 명의 살인마가 활동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 살인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11월 29일 금요일 밤, 롱비치에서 고작 30분 거리에 있는 어바인에서 또 다시 연쇄살인범의 범행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찰 중이던 어바인 경찰국의 한 경관이 발견하곤 곧바로 연쇄살인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로 연락했고, 곧바로 그곳으로 향한 사람은 FBI의 니콜라스 라폰테인 특별수사관이었습니다. 그곳엔 언뜻 보더라도 그 연쇄살인범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나무에 기대어져 앉아있는 자세로 과거 발견된 피해자인 20세의 트럭 운전사 말콤의 자세와 동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에는 1.2m 길이에 7.6cm 지름을 가진 길고 굵은 나뭇가지가 삽입되어 있었죠. 다리가 벌려져 있던 것으로 보아 용의자는 피해자의 이런 모습에 주목하길 원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니콜라스 수사관은 사진으로만 봤던 말콤 피해자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흡사한 모습이었기에 실제로는 처음 마주한 이 상황에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독성 검사에도 예상하고 있던 것처럼 알코올과 발륨의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에 사큰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 사인은 목절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하였죠. 그리고 마침 현장에 나왔던 사람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금방 밝혀졌습니다. 그는 19세의 제임스 데일 리브스로 추수감사절인 11월 21일 목요일에 집을 떠난 뒤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죠. 니콜라스 특별수사관은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있던 그레그 수사관과 이 내용을 공유하였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고 있던 캘리포니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 소식을 접하게 되자 또 다시 공포에 젖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바인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소식이 알려지자 그 다음날 캘리포니아의 많은 시민들은 수사기관을 향해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해명을 하라며 단체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에서 총책임을 담당하고 있던 FBI 더글라스 호이트 수석수사관은 현재까지 벌어져 왔던 범행의 패턴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조속한 사건 해결이 이루어질 것임을 발표하였죠. 하지만 그 발표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몇인지, 인종은 무엇인지, 공범이 있는지 하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당시엔 CCTV도 없었고 휴대폰, 인터넷과 같은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수사관들의 발로 뛰는 수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수사관은 단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12월 14일 토요일이 되자 또 다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었던 피해자 중 가장 어린 나이인 17세의 존 레러스가 선셋 비치의 바닷가에서 얼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날 선물 받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싶다며 롱비치 스케이트장에 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파도를 맞으며 모래사장에 버려져 있던 피해자의 직장에는 나무로 된 측량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도 끔찍한 모습이었지만 파도 위에는 생전 그가 좋아하던 그 롤러스케이트도 떠 있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복잡한 생각이 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는 끈으로 졸린 듯한 사큰이 있었고 독성 검사를 통해 체내에 있던 발륨 성분과 알코올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케이스와 별 다를 것 없는 패턴이었지만 이번엔 꽤 주목할 만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용의자들의 발자국이 남겨졌던 곳입니다. 한 명의 용의자가 아니라 두 명의 용의자들로서 공범이 있는 범행이라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였죠. 그 두 명의 발자국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있던 물가까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의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능과 같이 족적이 명확하게 남겨지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두 명이라는 사실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특정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마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림자 연기 같은 용의자들의 모습.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태스크포스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계는 흘러가기 시작했고 시간은 1974년이 지나 1975년이 되는 동안 다행히도 아무런 추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
1975년 새해가 밝고 보름이 지날 때까지 자취를 감춘 연쇄살인범의 모습은 이곳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한시름 덜도록 돕고 있는 듯했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정오, 롱비치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을 맞아 항상 가던 식당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롱비치에 위치한 모텔 뒷골목에서 한 젊은 남성이 숨진 채 벽에 기대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고 그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FBI 수사관들은 완전히 옷을 입은 채 사망해 있던 21세의 크레이그 빅터 주어나이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소지품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목에 있던 사건을 제외한 몸에 어떤 부상도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바지 두 켤레를 겹쳐서 입은 모습이었죠. 연쇄살인범의 소행이라면 바지를 벗겨놓으면 벗겨놓았지 두 겹이나 겹쳐 입힐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독성 검사에서 어떤 성분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 연쇄살인범의 범행이 아닌 모방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였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범인의 범행 방식을 따라하는 모방범들의 등장으로 태스크포스의 수사관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버지니아의 퀀티코에 있는 FBI 본부에선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각 수사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 연쇄살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여한 수사기관들은 FBI, 오렌지 카운티, 임페리얼 카운티, 샌 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국과 LA, 롱비치, 실비치, 오바인, 헌팅턴 비치 경찰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으로 참석한 어바인 대학교의 맨술 패티슨 정신과 박사는 현재까지 발견된 단서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연쇄살인범을 프로파일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러하였습니다. 남성적이길 원했지만 남성적이라고 느끼기 힘들어하는 남성일 것이다. 자신의 남성성을 채우기 위해 건장하고 젊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남성의 상징인 성기를 물거나 절단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정확한 건 본인에게서 들어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파일링은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던 와중에도 살인은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살인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난 3월 29일 토요일, 연쇄살인범의 그 토요일이었습니다. 롱비치에 살고 있던 19세의 키스 크롯웰은 남쪽으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얻어 탄 뒤 그대로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거리를 찾기 위해 그랬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종착지가 어디인지는 가족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5월 8일 목요일, 롱비치의 요트 정박지 쪽에서 불가사리를 줍고 있던 아이들 3명은 물에 떠있던 남성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최근에 히치하이킹을 한 뒤 실종된 19세의 크롯웰이었습니다. 머리를 제외한 다른 부위는 찾아낼 수 없었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크롯웰이 마지막으로 타고 갔던 차량인 블랙 앤 화이트 색상인 머스탱을 찾기 위해 롱비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게 알린 상태였지만 몇 년 동안 미해결 상태로 이어지고 있었기에 본인들이 직접 발벗고 뛰어든 것이었죠. 워낙 희귀한 색상의 머스탱이었기에 며칠이 지나 그 차량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경찰에게 넘긴 후 롱비치 경찰은 6월 19일 월요일에 그 차량의 주인인 30세의 랜디 크래프트를 경찰국으로 불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랜디 크래프트 씨. 식사는 하셨나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달라고 요청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전 FBI 특별수사관인 니콜라스 라폰테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이 롱비치 공항이시라고요? 네, 그런데 FBI가 왜... 그리 큰일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전산 서버 관리를 맡고 있어요. 그 외에 단순한 IT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럼 최대한 빨리 끝내고 보내드려야겠군요. 전산마비가 온다면 비행기가 못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여기 이산이 속 남성을 아십니까? 네. 어떤 관계시죠? 딱히 아는 관계라기보다는 히치하이킹으로 제가 차를 태워준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밤이라 차도 잘 안 잡힐 시간이라 헌팅턴 비치까지 갔다가 다시 롱비치에 내려졌거든요. 목적지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건가요? 그냥 드라이브를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죠. 마지막에 어디서 내렸죠? 카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붉은색 간판인 카페 앞이었어요. 커피를 한 잔 산다고 해서 같이 앉아 있다가 얘기를 좀 하다가 먼저 떠났죠. 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당시 시각은요? 10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수상한 사람을 본 기억은 없습니까?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니콜라스 수사관의 입장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단서들이 없었기에 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랜디는 매우 차분했고 정중했으며 꽤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리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 꽤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최근에 이 친구가 목이 잘린 채 바닷가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가요? 아직 언론을 통해 공개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알릴 예정입니다. 네. 네.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목이 잘린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조금이라도 놀랐겠지만 랜디는 그냥 일반적인 소식을 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기에 니콜라스 수사관의 눈썹은 찡그러질 수밖에 없었죠. 강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한 그는 LA 카운티 검사를 만나 기소를 요청했지만 머리를 제외한 다른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이라 판단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니콜라스는 랜디 크래프트를 강력한 용의자로 분류하고 그를 지속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마지막 희생자가 발생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10월 31일 금요일 할로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귀신 분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사탕을 받는 등 평범한 할로윈을 보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연쇄살인범의 범행이 6개월 이상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됐지만 즐거운 축제를 통해 애써 잊어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21세의 레리 진 월터스가 LA의 한 고속도로가에서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발륨과 알코올로 인한 심정지였고 성기와 직장은 매우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12월 31일 수요일,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몇 시간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22세의 마크홀은 샌후안 캐피스트라노에서 열린 새해 전야제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그는 3일이 지난 1월 3일 토요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경계선 근처의 클리블랜드 구규림에서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과거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발륨과 알코올로 인한 심정지였지만 이번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신의 훼손 상태는 조금 심각했습니다. 칼로 깊게 베인 다리와 눈, 얼굴, 가슴, 그리고 성기는 담배 라이터로 지진 듯 얕은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야제 파티에서 사용되었던 칵테일 스틱으로 보이는 막대기는 그의 절단된 성기에 꽂혀 있었고 그 성기는 나뭇잎에 쌓여져 직장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는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은 흙과 낙엽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시신을 훼손하였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당한 감정이 실려 있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고속도로가에서 다른 방식으로 유기된 어린 남성들의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쓰레기 봉지에 담긴 상태였는데 1976년 한 해에만 자그마치 9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3월 21일 맨하탄 비치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첫 피해자는 13세의 올리버 피터 몰리터였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4월 7일에 발견된 두 번째 피해자는 17세의 케네스 유진 뷰캐넌으로 맨하탄 비치 동쪽에 위치한 잉그루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일 뒤인 4월 19일엔 LA에서 14세의 레리 아르멘다리즈, 두 달 뒤인 6월 11일엔 레돈도 비치에서 13세의 마이클 크레이그 맥기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은 신원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모두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폭발하듯 발생한 이 사건들은 기존 연쇄살인범의 범행과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뒤통수에 총을 맞아 사망하고 신체를 절단하여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 유기하는 잔인한 모습을 남기긴 했지만 성기를 훼손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또 다른 연쇄살인범의 등장으로 확신하고 이렇게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연쇄살인범이 등장한 지 약 1년 7개월이 지났을 1977년 7월 5일 화요일, 자신이 그 쓰레기 봉지 살인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텍사스 경찰국으로 자수를 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패트릭 키언이었습니다. 살해 방식은 총으로 뒤통수를 쏘는 주로 남미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처형 방식이라고 하고, 자신은 동성애자로서 젊은 남성들의 시신을 성적으로 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발견된 피해자들의 상태로 미뤄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바로 그 변태 살인마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린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게 아니라고 못을 박았고, 범행 방식이 꽤 차이가 났기에 쓰레기 봉지에 담긴 피해자들에 대한 죄만 유죄로서 1978년 초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원래 같으면 무조건 사형이었지만 자신의 여죄를 모두 진술한다는 대가로 형량고래를 했기에 가능한 형량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패트릭 키언이에 대한 사건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트릭의 등장으로 정신없는 하늘을 보낸 태스크포스의 수사관들은 1978년 그가 등장한 뒤 한 해가 지나 감옥에 수감될 때까지도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다른 살인사건들도 그가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잠재우고 싶었던 걸까요? 패트릭이 수감된 지 2개월이 지난 4월 16일 금요일, 원래 자신들이 추적하고 있던 첫 연쇄살인범의 희생자가 오렌지 카운티의 91번 고속도로가에서 발견된 것을 접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해병대이자 동료들에게 사나운 약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19세의 스캇 마이클 휴즈였습니다. 키가 190cm가 넘고 몸도 근육질이었던 피해자는 꽤나 성질이 더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그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보였습니다. 피로 물들어 있던 바지 안에는 성기가 절단되고 왼쪽 고환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액에선 발륨과 알코올 성분이 확인되었지만 결정적 사인은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진화하고 있는 범행 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수사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담함이었습니다. 이날은 지난번 희생자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2달이 지난 후인 1978년 6월 1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23세의 롤랜드 용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체포된 이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가 최근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감 후 오렌지 카운티 감옥에서 풀려난 날이었죠. 저녁 8시 19분에 그곳에서 떠난 그는 몇 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3시 30분에 어바인에 있는 한 배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혈액에선 알코올과 발륨 성분이 검출되었고 손목은 뒤로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엔 칼로 4번 찔린 자국과 고환과 성기 일부는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희생자들을 함께 봐온 여러분들이라면 이번 희생자의 특징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칼로 인한 자상이 생겼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칼로 피해자를 찌른 적 없었던 연쇄살인범은 이번을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실은 심리 상태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목격자나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관들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월 12일 월요일, 펜들턴 막사에서 해병대로 근무하고 있던 23세의 리처드 키스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LA로 가는 차를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마 뒤 한 친절한 운전사는 그를 태워 여자친구의 동네 근처에 내려주었죠. 리처드, 요즘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데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녀. 에이, 그 자식 나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릴 테니까 걱정 마. 허약한 놈들이 다 한 거야. 휴, 키가 190cm가 넘는 해병대원도 당했다잖아. 살인범이 너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무서운 사람일지 어떻게 알아. 그럴 줄 알고 몰래 권총을 챙겨 나왔으니까 괜찮아.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거야? 우리 2달 만에 만났잖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 그 전에 갔던 랍스터 가게 어때?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지. 좀 진지하 좀 보라고. 리처드는 간만의 외출로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또 다시 히치하이킹을 사용해 한 차량을 얻어 탄 후 막사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새벽에 그가 발견된 곳은 펜들턴 막사가 아닌 오렌지 카운티 남서부에 위치한 고속도로가였습니다. 비번이었던 소방관이 차를 타고 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유기하는 걸 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을 뒤따라 달리고 있던 그 소방관은 앞서가던 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사람 같은 물체가 차 밖으로 떨어지는 걸 봤고 곧바로 차를 세워 그 물체를 확인해 봤더니 이미 숨이 끊어진 피해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범행 방식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 수사관들은 한 명은 운전을 하고 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이 피해자를 유기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다른 공범이 있음을 확실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시간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으로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승용차라는 걸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 7월 6일) 목요일 새벽 3시 20분 지난 희생자가 발견된 지 약 4주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미션 비에오에 있던 I-5 고속도로 북쪽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던 케빈 래쉬는 라이트에 비춰진 저 멀리 도로 한가운데 무언가가 누워있는 걸 보고는 도로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혹시 야생동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차를 세웠지만 그건 곧 성인 남성으로 확인되었고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알몸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13살인범의 희생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도착한 구급대원은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인은 알코올과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으로 확인되었죠. 아세트아미노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이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피해자는 워싱턴에 살고 있던 23세의 키스 클링베일로 이 당시 지인을 만나러 이곳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밧줄로 묶였던 자국, 가슴에는 얕은 화상 자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피해자도 과거 피해자 중 한 명인 론 위비와 같이 거꾸로 매달린 채 고문을 당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선 더 이상 이 사건에 추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조치라도 취하고 싶었지만 범죄 특성상 피해 대상이 여자가 아닌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는 씨알도 안 먹히는 상태였습니다. 다들 자신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히치하이킹을 하다 변을 당한 피해자들. 과연 언제까지 이 범행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 희생자가 발견된 지 4개월여가 지난 11월 18일 토요일. 이날은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던 21세의 마이클 조셉 인더베이튼이 다음 희생자로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그의 성기는 절단되어 있고 눈꺼풀은 차량용 시거잭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이곳은 6년 전에 발생한 피해자인 에드워드 무어가 발견된 지점인 실비치의 고속도로였는데 이번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은 무어가 발견된 곳에서 고작 6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6년 만에 같은 곳에다 또 다른 희생자를 유기한 연쇄 살인범. 혹시 의도적이었던 것일까요?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1979년 6월 16일 토요일 이른밤 어바인의 405번 고속도로에선 목과 손목에 밧줄로 묶인 채 사망한 다른 피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느리게 달리고 있던 차량에서 버려지는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은 여럿이었지만 그 차량의 번호나 색깔, 종류 등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병대원인 20세의 도널드 헤럴드 크리즐이었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에 숨은 끊어졌지만 체온은 따뜻했기에 아마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벌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죠. 그리고 혈액에선 알코올과 발림 성분이 검출되어 동일한 13살인범의 희생자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동안 태스크포스에선 용의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공범이 있을 것, 승용차를 몰고 다님,
젊은 남성만을 타겟으로 한다는 정도뿐이었죠. 그 이후 한 해 동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고속도로에선 총 12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범행 방식은 모두 마찬가지였지만 타겟을 하는 남성의 연령층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13세에서 17세로서 거의 미성년자들이었죠. 그동안 수사관들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게이바에서 피해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캐내고 있었고 그에 따른 경고도 함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러한 경고를 코웃음으로 무시해버리는 듯 보였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런 무의미한 경각심은 연쇄살인범들의 자신감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1980년) 새해가 밝았지만 연쇄살인범의 범행은 멈출 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최초 희생자가 발견된 지 자그마치 8년이나 지난 해였죠. 7월에는 17세의 마이클 션 오팔론, 9월에는 19세의 로버트 와이엇 로긴스 주니어가 연쇄살인범의 희생자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더 지난 1981년 4월에는 17세의 마이클 듀안 클럭이 동일한 범행 방식으로 희생되었고 7월 29일에는 두 구의 시신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13세의 레이먼드 데이비스와 16세의 로버트 아발라였죠. 그리고 8월 20일에는 17세의 크리스토퍼 윌리엄스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갑자기 연쇄살인범의 범행이 1년 넘게 일어나지 않아 태스크포스와 수사관들은 최근에 체포한 사람 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상대로 재조사하고 있던 중 1982년 11월 26일 26세의 브라이언 위처가 오레건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레건주 경찰국에선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꽤 떨어진 오레건주에서 피해자인 브라이언이 발견되었을 때 그 연쇄살인범의 소행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부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던 범행 방식은 잘 알고 있었던 한 형사는 브라이언의 몸에 있던 여러 부상 패턴들을 파악하고 태스크포스로 연락하여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번 피해자도 그 연쇄살인범의 희생자라고 판단하고 활동 범위를 옮겨갔거나 넓혔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레건주에 위치한 수사기관들도 이 태스크포스에 합류하게 되었죠. 당시 테드 번디와 게리 리치 사건을 제외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사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의 결성인 듯 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1년 3개월 동안 범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더욱 긴장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1982년 12월 7일) 화요일 서부에서 연쇄살인범이 활개를 치고 다니며 최근 희생자를 낸 지 2주도 지나지 않았을 날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3,700km 떨어진 동부의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에선 사촌 관계인 데니스 알트와 크리스 쇼번이 즐거운 연말 휴가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들이 묵고있던 호텔의 바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갑자기 실종되어 버린 날이기도 했죠. 그들은 이틀 후 아침 호텔 근처에 있는 한 호숫가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알몸 상태였고 그 호텔의 로고가 새겨진 볼펜이 음경에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는 맨발을 제외하고 모두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성기는 열린 지퍼 사이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내에선 알코올과 발륨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죠. 미시간주 경찰은 이 사건을 곧바로 서부에서 수사 중이던 태스크포스에 알렸고 이 사실을 확인한 그들의 눈앞은 깜깜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벗어나 오레건주로 가더니 이젠 동부 미시간주까지 영역을 확장시켰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같은 날 밤 연쇄살인범의 희생자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미시간주가 아닌 오레건주였습니다. 용의자는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신촌 귀몰한 존재라도 되었던 것일까요?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지난번에 오레건주에서 발견된 희생자인 브라이언이 발견된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9세의 랜스 트렌튼 태그스로 원래는 하와이 토박이었지만 3달 전에 조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이곳으로 왔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알코올과 발륨에 중독된 상태였고 목 깊숙이 집어넣어진 약물로 인한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9일 후엔 그 근처에서 29세의 앤서니 호세 실베이라라는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히치하이킹으로 차를 얻어 탄 뒤 실종된 상태였고 결정적 사인은 손으로 인한 교살 그리고 알코올과 발륨이 혈액에서 검출되었죠. 직장에는 붉은색 플라스틱 칫솔이 깊숙하게 삽입된 상태였습니다. 오레건주 경찰국에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발생했던 연쇄살인범에 의한 희생자들의 파일, 범행 패턴, 프로파일 등 모든 자료를 공유받고 개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항공사 기록, 호텔 숙박 기록, 렌트카 기록 등에서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온 사람들을 추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프로파일과 가장 들어맞는 사람들을 추려낸 결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랜디 크래프트였죠. 오레건주 검찰은 이 사실을 태스크포스로 공유했고 수사관들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랜디는 건실한 회사에 재직 중에 있던 유능한 IT 전문가로 확인되었고 해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연쇄살인을 저지를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오히려 주말도 없이 회사 일에 매달려 있는 사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오레건주와 미시간주에 자주 방문했던 걸로 확인되었지만 그것도 회사 업무차 출장으로 방문했던 거라 알리바이는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연쇄살인범의 추적은 또다시 암울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듬해인 1983년 1월 28일 금요일 21세의 에릭 처치가 605번 고속도로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평생 동안 한 번 볼까 말까한 시신을 몇 년간 수십 구나 마주하던 수사관들은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폭행을 당한 듯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고 손으로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사관들의 눈이 커질 만한 단서가 발견되었죠. 그것은 직장에서 나온 정액이었습니다. 여지껏 단 한 번도 제3자의 혈액이나 정액 등 어떤 체액도 발견되지 않다가 이번을 처음으로 나온 것이었죠. 이건 11년 동안 이어져 오던 연쇄살인을 끊을 수 있는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1983년 당시엔 유전자 분석과 같은 고급 기술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혈액형만 대조할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매우 소중한 상태였습니다. B형이라는 혈액형은 용의자를 자그마치 4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활기가 뛰어가는 태스크포스를 비웃기려 더듯 약 2주가 지난 2월 13일 일요일 18세의 제프리 넬슨과 20세의 로저 드볼 주니어는 클레어몬트 컬리지 근처에서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틀 전 게이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사라진 그들의 몸에선 상당량의 마약과 알코올 성분이 함께 검출되었고 끈으로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심각한 상태로 훼손되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떤 일에 10년 동안 매달려 있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말이죠. 이 용의자도 이제 자신을 살인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983년 5월 14일) 토요일 새벽 1시 연쇄살인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희생자는 늘어만 가고 있어 일반 순찰대원들도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던 날 밤이었습니다. 5년 전에 희생자인 키스 클링베일이 발견된 캘리포니아의 미션 비에오의 고속도로에는 2명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순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좌우로 비틀거리며 가고 있는 한 차량을 발견하여 곧바로 정차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켈빈 경관이 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걸어가고 있던 중 운전석이 열리더니 운전자가 맥주병을 들고 내려 안에 있던 내용물을 바닥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주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지금 버리신 맥주는 뭐죠? 맥주가 아니라 물이에요. 켈빈 경관은 기가 막혔지만 차에서 내린 운전자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곤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얼굴은 술 때문에 벌겋게 달아올랐고 바지 지퍼는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그는 운전자에게 차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걸어보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였죠.
요구에 불응하시면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왜 흥분하라고 그러세요? 잘 보세요.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 걷기 시작한 운전자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켈빈 경관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우고 그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들고 쳐다봤습니다. 랜디 크래프트. 과거에 피해자를 히치하이킹으로 태워줬고 바쁜 일로 자주 오레건주와 미시건주에 갔다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켈빈 경관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다른 경관인 빌리 위긴스는 운전자의 차량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수석엔 재킷으로 얼굴까지 덮여있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판에는 빈 맥주병이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기어봉 옆에는 잭나이프가 반짝이며 놓여져 있었습니다. 빌리 경관은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기 위해 창문을 두들겼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문을 열고 흔들어 봤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재킷을 치우자 목이 졸린 듯 선명한 사큰과 눈을 감고 있는 한 남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맥박은 없었고 맨발에 바지 지퍼가 내려간 채로 성기가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빌리 경관은 곧바로 켈빈 경관을 불렀고 얼마 뒤 이 사실은 태스크포스에 공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랜디는 수사관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인물이었기에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바탕으로 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나온 것들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나온 건 트렁크에 실려있던 맥주들을 제외하고 발륨과 같은 다른 9가지의 처방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시트에선 다량의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문제는 피해자에게는 외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다른 누군가의 핏자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판 매트 아래에서 수사관들의 동공이 커지도록 할 법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47명의 젊은 남성들을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죠. 게다가 서류 가방 안에선 61개의 암호처럼 보이는 단어가 세로로 2줄로 정렬되어 있는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가장 왼쪽 위에는 스테이블로 시작되어 가장 오른쪽 아래엔 왓쭈갓으로 끝나는 단어들이었죠. 아마 여지껏 저지른 살인의 피해자들을 기록해둔 어떤 상징들이온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단서들을 발견한 수사관들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원이 곧 밝혀졌습니다. 그는 25세의 테리 캠브렐로 미션 비오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주둔지에서 근무 중인 해병대원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선 치사량에 가까운 알코올 성분과 랜디의 차량에서 발견된 약물 중 하나인 아티반이 검출되었죠. 참고로 아티반도 발륨과 마찬가지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서 신경안정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적 사인은 목에 있던 사큰으로 밀어볼 수 있었던 것처럼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한편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한 수사관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소파 아래에서 나온 또 다른 알몸이 피해자들을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그 폴라로이드 사진에서 자주 보였던 소파는 바로 그 소파였고 말이죠. 그 집이 주요 범행 현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1978년 4월에 발견되었던 피해자에게서 나온 의문의 섬유 조각은 이 집 카페트 섬유 조각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고에선 벨트와 신발, 섬유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건 모두 1982년 12월에 미시간에서 살해된 피해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LA 카운티 검찰은 랜디 크래프트를 한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로 시작하였습니다.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테리 갬블의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였죠. 막대한 양의 증거물들은 그를 얼마든지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일단 먼저 붙잡아두는 게 중요했죠. 그렇게 기소된 그는 25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결정되었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 보였던 그는 보석금 석방 대신 구치소 수감을 택했습니다. 25만 달러는 현재 하나로 약 9억에 가까운 가치였기 때문에 그럴 만도 했습니다. 랜디는 재판이 열리기 전 사전 심리에서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게리 라이언 판사는 이 상황의 중대성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기에 오히려 보석금을 3배로 증액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던 랜디는 보석금 감면을 요청하였고, 이 청문회에서 그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변호인은 평생을 IT 전문가를 이뤄온 삶에 매우 열심인 사람입니다. 매우 수동적이며 비폭력적인 사람이죠. 따라서 보석금을 10분의 1로 감면시켜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판사님. 하지만 이 주장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듯 곧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브라이언 브라운 검사는 랜디를 1983년 초부터 발생한 4건의 살인에 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엔 1975년 살해된 22세의 마크 월에 대한 살인 혐의도 추가로 기소를 하였고 말이죠. 그리고 9월 8일 목요일, 랜디가 체포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기자회견에서 브라이언 검사가 중대 발표를 하는 날이었죠. 11년 동안 여러 무고한 젊은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13살인범이 잡혔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악마 같은 랜디 크래프트를 상대로 증거가 확실히 연결된 16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세상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체포된 지 5년 4개월이 지난 1988년 9월 26일 월요일, 드디어 대망의 랜디 크래프트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도널드 맥카튼 판사의 입회하에 시작되었고, 토마스 맥도날드 변호사가 랜디 측 변호사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재판장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저는 피고 측 변호사를 맡은 토마스 맥도날드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해 모은 돈으로 자가를 마련했고 한 번도 세금을 미룬 적 없는 성실 납세자이기도 하죠. 연쇄살인범이 이 세상에 등장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6년 전인 197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뢰인이 구속된 1983년이 지나 1988년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살인은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말이죠. 원고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살인사건들은 모두 제 의뢰인이 저질렀던 범행을 모방하는 모방범죄들일 뿐이라고 말이죠. 제 의뢰인의 차량에선 47명의 남성을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47명의 남성들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여지껏 발견되었던 피해자들 중에 있는지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제 의뢰인은 어렸을 적부터 동성애자로서 살아오며 세상에 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있던 모든 남성들은 피해자가 외로울 때마다 바에서 만난 파트너인데, 검찰 측에선 무작정 연쇄살인범의 희생자가 확실하다며 단정짓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원고 측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보라고 말이죠. 제 의뢰인은 당시 완전히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어디서 무얼 하던 사람이고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조차도 제 의뢰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그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살인 피의자로 단정짓고 기소를 진행시켜버렸죠. 아마 이것도 동성애자이기 때문이었겠죠. 단지 동성을 좋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차별받으며 살아왔던 제 의뢰인이 이젠 연쇄살인범이라는 누명까지 씌워져 이런 재판을 받아야 한다니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제 의뢰인인 랜디 크래프트 씨는 그 누구도 죽일 사람이 아니며 죽인 사람도 없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검사는 피고 측의 이러한 개해설을 듣고 난 후 짧은 개해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태스크포스에서 16년 동안 모아왔던 1052건의 증거물을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차례차례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재판에서 공개되는 증거물의 스케일이 아니었죠. 실로 어마어마해서 배심원단은 따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은 자그마치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증거물과 약 16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원고 측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1989년 5월 1일에 끝이 나지만
배심원단의 최종 판결에 도달하기까지 추가적으로 소요된 시간은 자그마치 11일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증거물. 증인들은 배심원단이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정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16건의 살인 혐의와 성기절단 및 훼손과 같은 시신훼손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열린 선고 전 최종 심리 청문회에서는 피고와 원고 측 모두 꽤 신빙성 있는 증인들을 데려와 증언시켰습니다. 먼저 피고 측에서 공개한 것은 랜디가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찍었던 사진 앨범들이었습니다. 꽤 풍족하고 화목했던 가정환경, 정상적인 부모님, 우수한 학업 성적 등 학대의 징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듯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단지 사형이 아닌 다른 형으로 선고를 받고 싶다는 뜻이었겠죠. 뭐라도 하지 않는다면 사형이라는 선고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후에 참석한 피고 측 증인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함께 지냈던 동료 수감자들이었습니다. 모범 수감자였으며 꽤 친절하고 외향적이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수감자를 통틀어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는 말이 주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원고 측 주요 증인은 자동차 절도 혐의로 가석방 중이었던 32세의 조셉 벤처였습니다. 그는 1970년 당시 13살의 가출 청소년이었는데 헌팅턴 비치에서 만난 랜디가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 마리화나, 알약, 술 등을 권하면서 동성 성관계 사진들을 보여주었다고 증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술과 약을 같이 먹게 되니 온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의식은 잃지 않은 상태에서 랜디가 성폭행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옥가들 같은 시간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고 랜디가 출근했을 때 사력을 다해 밧줄을 풀고 탈출하여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가 손님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셉의 증언에 따라 랜디의 집을 찾아가 수색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마약성 약물과 동성애 성관계 사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수색은 영장 없이 진행된 건이라 불법으로 그 무엇도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랜디는 그대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곳을 탈출하지 못했다면 다른 희생자들처럼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말로써 증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검사는 본 재판에서 공개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 중 하나인 희생자 목록을 암호화시켜 놓은 종이 한 장을 다시 배심원단을 향해 보여주었습니다. 목록에 쓰여진 단어 중 약 30%는 암호 해독에 성공하여 피해자와 연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인 8월 11일 배심원단은 랜디 크래프트에게 선고 예정이었던 사형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습니다. 이로써 맥카틴 판사는 3달 뒤인 11월 29일 랜디 크래프트에게 가스실에서의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재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심이 마무리되었지만 말이죠. 최초 재판이 시작된 지부터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자그마치 19개월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소요된 세금은 $10,000,000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 하나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던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꽤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항소나 고소가 진행된다면 이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돈이 들어갈 테니 그 씨름은 더 커지고 있었죠. 참고로 랜디 크래프트의 정신검사 때 밝혀진 IQ는 129였습니다. 갑자기 IQ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의 지능이 꽤 뛰어난 수준에 속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법률 시스템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던 그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러한 고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유리하게 될지 잘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를 상대로 한 탄원이었습니다. 저는 사형일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전 연쇄살인으로 이곳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싶은 제 욕구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일 수 있는 건 제 자신뿐이네요. 그러니 어서 빨리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제 사형 집행일을 정해서 죽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감시를 풀어서 제가 알아서 죽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탄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랜디 크래프트의 트릭을 간파하셨나요? 미국은 헌법으로 정해진 법률로서 한 사람이 스스로 죽거나 누굴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안락사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죠. 내가 죽고 싶은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시민을 보호해야 할 첫 번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랜디 크래프트가 사용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날 죽이고 싶으니까 빨리 죽여줘.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사형 집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죽여달라는 랜디에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럼 사형 집행일을 내일로 해서 죽여줄 테니까 잘 가. 미국 시민을 보호해야 할 첫 번째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사형 집행일이 정해지면 그때 죽여줄게. 이것도 뭔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먼저 랜디가 재촉했기 때문에 뭔가 사형 집행일을 정하는데 서두르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한마디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랜디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방향처럼 돼버리는 트릭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탄원은 대법원에서 아주 긴 이유를 들며 기각시켜버렸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탄원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기각을 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자그마치 4년으로 수많은 기관이 법리 검토를 하며 또다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랜디가 만들어낸 것이었죠. 어쨌든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이렇게 성공한 듯 보였고 그 다음 계획은 데니스 맥더거를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데니스는 랜디 크래프트가 저질러온 연쇄살인을 책으로 써낸 작가였습니다. 그의 모든 범행을 낱낱이 세상에 정리하여 공개하였죠. 하지만 랜디는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마치 정신병자처럼 묘사한 것을 예로 들며 만약 자신이 무죄로 풀려났을 경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을 때 가져오는 막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고소를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 만약 무죄로 풀려나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네가 내 인생 책임져 였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자그마치 6,200만 달러였고 형사고소로 시작된 이 사건은 그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또 2년 동안 진행되어 1994년 6월이 되어 랜디 측의 패소로 끝이 났지만 피고였던 데니스 측에선 5만 달러의 막대한 비용을 법적 비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처뿐인 승리였죠. 그렇지만 랜디는 모두 세금을 이용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입장만 매우 곤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종 항소까지 자신의 모든 기회를 소진하였고 체포된 지 17년이 지난 2000년 8월 11일 금요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그의 사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그의 사건 일지를 함께 알아본 여러분들 중 똑똑한 몇몇 분들은 이걸 기억하고 의문을 갖고 계실 듯합니다. 그건 공범의 존재죠. 위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된 정액 중 몇몇은 랜디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릴 당시 이 정액의 주인이 누구냐에 모든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공개한 용의자는 바로 제프 그레이브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연쇄살인이 시작되던 해인 1972년 그의 혈액형은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온 정액으로 확인된 혈액형과 동일한 O형으로 확인되었고 발 사이즈도 그의 신발 크기로 따져봤을 때 현장에서 남겨졌던 몇몇 발자국과 일치했기에 이 가능성은 더욱 높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상대로 신문하기 전에 이미 에이즈로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허무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수사기술의 한계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군요. 랜디크래프트 사건은 제가 다뤄도 될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지금 보셨듯 정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연쇄살인범 무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혹시나 다른 연쇄살인범의 희생자와 섞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을 파고들다 보니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태스크포스의 수사관들과 기소를 담당했던 검찰의 고충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정리 및 전달만 하는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당시 수사관들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죠. 부디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가슴 아픈 심정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전해졌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itchell,